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저녁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선장은 선내 대기 명령과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안 해 승객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 네, 자신은 탈출하면서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오늘 304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이준석 선장에게 앞에 인용한 바와 같이 살인죄를 인정했는데요. 재판장인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학생들, 생때 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맴도는 실종자 가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고 비난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승무원들은 1심보다 많이 축소된 형량을 언도해서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새삼 어떤 사람이 어떤 때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재앙으로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에 뵙죠. 네팔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과연 한반도는 지진에서 안전한가라는 물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윤성효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성효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역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예, 지구상에서 어느 장소든 지진으로부터 100%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지구상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우리가 지진대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지진대에 비해서 저희 지역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빈약하다. 네.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리터 지진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연간 1,500회 이상 발생합니다. 1,500회. 그렇지만은, 네. 예. 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최근 10년 동안 리터 지진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10년 동안 9회 발생했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본에 비하면은 1,500분의 1에 해당되는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네.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확 들어오네요. 그 일본 경우는 진도 4 이상 지진이 연간 1,500회 이상인데 우리는 그런 강도 지진은 1년에 한 번 정도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지진이라는 거는 자주 안 와도 언제 한번 치명적으로 오면 이건 아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2003년, 2004년, 2014년에 네. 리터 지진 규모 5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가 발생했으면은 앞으로도 5 정도의 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지진이 전혀 발생 안 하는 장소는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진, 자연재해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준비는 이제 철저히 해야 될 텐데요. 예.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국내의 지진 관측 장비라든가 이런 대비 상태는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는 현재 그 기상청의 지진센터가 있고요.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국가지진연구센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어떤 지진 관측망은 기상청에서 관장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30년 전부터 구축이 된 거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된 장비를 최근에 이제 최신 기계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기상청에서 예산을 올리면은 예. 국회에서 삭감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지진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네. 장비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그런 어떤 지진 조기 경보 예산이라든지 네. 지진계를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그 해당 부처에서 올리는 대로 네. 좀 제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예.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방제 예산으로 사실 안전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기상청이 별로 이렇게 힘 있는 부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예. 인간 생활하고 우리 네.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네. 자, 교수님 전화 연결된 김에 말이죠. 예. 그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쿠야마 일본 지진 때도 예. 해일 피해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몇 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를 덮친 해일 피해 또 이런 영화도 많이 나왔고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해운대 같은 영화가 나오고 그랬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진 위험이 적으면 해일 위험도 좀 적은 나라인가요? 예, 주로 이제 그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발생하는 장소가 예. 태평양 주변하고 인도양 주변인데 예. 태평양 쪽에서 들어오는 쓰나미는 다행스럽게도 일본 열도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오지 않고 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해 먼바다, 예. 일본 열도의 그 가까운 서쪽 그 동해 먼바다에서 리히터 지진 규모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하면은 예.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상청에서 거기에 대한 현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하, 예. 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대비를 우리도 하고는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네팔 지진을 보면 거의 뭐 리히터 지진계 8도에 가까운 강진이라고는 하지만 보도를 보면은 이 건물들 자체가 또 너무 허술하게 지어져 있어서요. 네. 그 내진 설계가 거의 안 돼 있다는 보도들이 있던데 네. 여기에 비춰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 공동주택, 네. 그 아파트는 전체 60% 정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요. 네. 초고층 아파트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는 거의 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공동주택보다 문제가 되는 게 개인주택이 예.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지진, 예. 이제 집을 허물 정도의 큰 지진이 오려고 하면은 리히터 지진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되는데 네. 그런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예. 뭐 위험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공동주택,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공동주택들은 그러면 강도 몇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 있다는 건가요? 6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리히터 지진계로 5도 이상이면 이게 약강 정도의 지진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예. 우리나라에도 이 5 이상의 지진이 왔었던 적이 있었죠. 예, 예.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피해 예상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5 정도의 지진은 리히터 지진 규모 5하고 6은 예. 그 에너지가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아, 수치는 하나 차이인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등급은 10배 차이지만은 에너지는 참 33배가 차이가 나고요. 예. 그 진폭 흔들림이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예. 5 정도 같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지진을 느낄 수가 있고 네. 창문과 약간의 어떤 외벽이 깨어지는 정도지 예.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하, 예. 이제 인체가 그걸 느낀다는 거군요. 네. 예.
우리나라가 다행히 지진이 다발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진이 또 아주 없는 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지진 같은 게 일어날 때 우리 아직 저 지진 대피 훈련 같은 건 제대로 받아보질 않아서 말이죠.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KBS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지진 대비 훈련 그 대피 요령이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네.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그런 언론 방송이 나올 때 실제적으로 훈련에 참여해서 네.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령을 터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예. 책상 밑으로 먼저 머리를 예. 감추면서 숨겨라. 예.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예.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지진이 오고 나서 예.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찾고 예. 그 다음에 지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공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실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보통 길거리 같은 데 있다가 만약에 그 지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길거리 있을 때는 주변을 살펴봐서 예. 고층 건물에서 뭐가 떨어졌을 때 맞지 않을 장소 예. 그렇게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이제 방공호라든지 이런 장소가 있으면 좋고요. 네.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예, 머리를 곳인데. 보호할 수 있는 장소로 네.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이런 뭐 지진 지금 남의 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일이 되면 안 될 텐데요. 그래도 네, 평시에 그렇습니다. 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군요. 예. 네, 윤성호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과연 지진에서 안전할까? 이런 질문들을 네팔 지진을 보면서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윤성효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두 주에 한 번 김현진 씨 만나서 그녀가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 함께 들어보고 있죠. 오늘도 칼럼니스트 김현진 씨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바쁘죠? 예, 원래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네. 있죠. 네. 내가 보니까 돈 안 되는 일에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 기륭전자 노조 후원 주점을 열었었죠. 후원 주점 네. 하는데 기륭전자는 지금 몇 년째예요? 벌써 노조 결성이 만 10년입니다. 올해로. 만 10년이고 만 10년째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직 투쟁은 이미 이겼는데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노사 화합이 됐다 이런 뉴스가 돼가지고 기름전자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그것을 매각하신 후 먹튀했구나. 외국으로 피신을 하셔서 예. 법적으로 이겼는데 돌아갈 직장이 없게 된 거죠. 언니들이. 예. 그래서 10분의 조합원들만 남아서 예. 그날 정봉권 선생님도 찾아주셨던 그 주점에서 다 같이 음식도 만들고 나르기도 하고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그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법적인 투쟁으로 남겨놓고 예. 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좋은 노예 제도가 없듯이 좋은 비정규직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정규직 투쟁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하십니다. 네. 아유, 그때 기억나는 게 그 김소연 지부장 삐쩍 마른 분이 꽤 오래 단식을 했죠? 100일 가까이. 100일? 네. 그 옆에서 현진 씨도 그때 동조 단식하고 하는 거 봤. 여러 시민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예. 열흘만 굶었는데 39kg까지 빠졌어요.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예. 이러면서. 글쎄요. 네. 그러고도 살아남는 게 참 신기해요. 저는 그때 사실 굉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들 야, 너 그러다 굶어 죽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총 40일 정도 단식을 했거든요. 10일씩 해가지고. 물만 마시고. 네네. 근데 야, 사람 쉽게 안 굶어 죽어. 거짓말하지 마. 얼마나 굶어봤어?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얘기 네. 나온 김에 옛날에 왜 지율 스님이 그 예. 터널 그쵸. 반대, 도롱뇽 죽고 도롱뇽 있다. 예. 반대 단식 투쟁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수구 세력들 중에 그 단식을 막 폄하하면서 그렇죠. 폄하하고 먹을 거 다 먹는다. 저렇게 하고 이러면서. 도대체 살 수 없다. 뭐 네. 이러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현진 씨 말을 직접 들어보면 40일까지도 본인 경험으로는 버틸 수 있었던 거군요. 아, 저야 뭐 10일씩 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랄까 아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굶어 죽기도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굶어 죽을까봐 못하겠어. 이런 공포감에서 사실은 약간 실제적으로 해방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네. 죽는 얘기는 안 좋아. 네, 죽는 얘기는 안 좋죠. 예. 굶은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살이 도로 다 쪘어요. 네. 그럼 지금 봐서는 뭐 단식의 네. 흔적을 전혀 그쵸, 네. 찾아볼 수가 없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다시 붙어 있어요. 저한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까? 네, 제가 필자 생명을 걸고 수구 언론에 제 코너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다가 필자 생명을 걸었건만 생명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거 어디 내가 네. 본 것 같아. 조선일보 침투 실패기. 네. 그 조선일보 같은 매체에서 현진 씨 보고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 것도 조금 의외인데. 되게 의외신데요. 네. 의외로 조중동에서 저를 좀 좋아하세요. 재밌게 이제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로 판단을 한 모양이죠. 작년에도 콜이 왔었거든요. 아하. 그 두 군데에서. 근데 그때마다 제가 죄송하지만 사회적 위치가 있어서 이러면서 농담으로 딱 하면은 또 이분들은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매체에 가면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매너 좋게 그 통화들이 기분 좋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배운 사람들이 다르구만. 뭐 딴 그러긴 매체는 안 했었죠. 배운 사람들이 합니까? 제가 워낙에 10대 때부터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진보 언론에는 약간 동생 같은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너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약간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게 좀 있어갖고 매너가 다른데 이러면서 좀 훨씬 놀라긴 했죠. 몇 번 이제 소위 튕겼는데. 네. 근데 이제 결국 한번 쓰겠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갑자기 뭐 돈이 필요했거나 뭐 갑자기 조선일보가 좋아졌거나 이런 거는 뭐 물론 아니고요. 근데 저희 가족들도, 그러니까 친척들도 다 조선일보를 구독을 해요. 사실은 제가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세월호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단식하실 때 이분 이렇게 단식이 길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모가 그 사람 노조하는 사람이잖아.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파간다적인 용어 하나에 어떤 진심이나 성의나 슬픔이 다 싸그리 묻혀가는 걸 보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한번 따져보면 우울하더라고요. 유민 아빠가 노조를 했어요. 그 어디 뭐 네. 노동자였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하고 자식이 잃은 아빠로서의 슬픔을 표현하고 자식이 왜 죽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는 전혀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모한테 이제 아드님 얘기를 하면서 이모 누구누구 월급을 사가 올려줄까 노조가 올려줄까 그랬더니 이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회사는 걔 돈 안 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거를 인투를 하는 게 누군데. 근데 이 정도 대화까지는 되면 참 그만이고 이모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선동이야 뭐 바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한 번만 생각을 더 해보면 풀리는 문제들인데 잘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가 막 옆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세화 선생이 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당신이 당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과연 누구 그러니까요. 생각이냐. 네. 조선일보가 써준 대로 네.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쵸, 네. 그래요. 그래 조선일보에서 서평 코너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결국. 칼럼이나 에세이보다는 자유롭지 않겠냐 그러셨었는데 제가 그냥 웃으면서 뭐 그래도 좀 그렇죠 이러면서 넘어갔다가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416시간 국민 설명회를 여셨을 텐데 세월호 유가족들이요. 그때 유민이 아버님 김영호 씨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워낙에 좀 눈물이 많기도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정말 인생 너무 힘들다. 너무 억울하다. 그 사람들이 다 시신장사한다. 돈 벌려고 이러지? 이러는데 이분이 거기 앉아 계시면 어떤 분들이 100원짜리 집어던지면서 야, 돈 좋아하지?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사람들이.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인터뷰 하는데 이제 눈물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옆에 지나간 아줌마들이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 미친 뭐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돈을 던진 놈 아니면 앉아있는 아니요. 유민 아빠? 제가 울고불고하면서 옆에 있으니까 쟤 돌았나 보다고 이러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렇게 시신장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본인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번 자기 자식을 잃은 다음에 하면 그 진짜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 얘기가 자꾸 옆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민 아빠 인터뷰를 하면서. 해봤는데 네.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이 뭐냐. 음. 단식을 하더라도 삭발을 하더라도 40명 50명의 기자가 오는데 다 와가지고 그냥 유가족 삭발 이렇게만 나가니까 다 돈 뭘 때문에 위해서 삭발을 했는지 이유를 전혀 안 알려주고 음. 정말 언론에서 우리의 진심을 한 번이라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진심의 어떤 거냐, 문제가 뭐냐. 그럼 이제 시행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예. 제가 이제 짧은 소견으로 들은 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폐기가 되어야 하는 게 일단 해수부 같은 데가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자기 식구가 직접 조사를 하는 모양새인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거를 검사하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가겠어요?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어떤 여러 가지 사고가 있잖아요. 뭐 해난 있을 거고 붕괴 있을 거고. 근데 해난 사고에만 국한시키고 다른 사고에는 그거를 안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왜냐? 예산 문제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결국 유가족 몇 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은 다 그러세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안전하기를 바란다. 우리 애들이 마지막 희생자로 끝나길 바란다. 다 같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제대로 써달라. 그래서 제가 정말 논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다면 내가 조선일보에 써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세월호 관련 책을 쓸 수 있겠냐, 터치를 안 해줄 수 있겠냐. 담당 기자님이 좋은 분이라서 얘기가 잘 통해갖고 우리 휴머니즘에서는 입장이 같다. 써봐라. 그래서 써서 몇 번 수정을 했는데 수정은 그쪽 데스크 아니요, 쪽에서 제가 했죠. 몇 번 원하신 대로 수정을 했는데 끝끝내 데스크에서 이거를 고쳐주던지 새로운 걸 써라. 뭐가 문제냐 했더니 제가 이 죽음들이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진상 규명이 안 됐다. 라는 이 구절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세월호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조선일보 측은 동의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상이 규명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당신이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정부가 일부러 늑장 구조를 했거나 늑장 대응을 했거나 어떤 7시간 동안에 묘종의 사건이 있거나 이러한 음모가 있다는 식의 어떤 카르텔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혹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느낀 게 이거는 나는 우리 독자들을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싣지 않을 거다. 그때 감탄했어요. 야, 괜히 1등 신문이 아니구나. 조선일보는 자기 고객들이 듣고 싶은 얘기에 철저하게 봉사하겠다. 야, 한겨레 그냥 다 배워. 이러면서 감탄했어요. 자전거 주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진짜 조선일보의 비밀은 사실 거기에 있구만. 그러니까요. 철저한 고객 서비스. 이거는 우리 다 배워야 돼요. 자기 고객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쓴다. 적어도 듣기 싫은 얘기는 철저하게 안 하겠다. 그거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악순환이네요.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그림 세계관을 독자들에게 그렇게 심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또 독자들이 거기에 반대하는 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조가 잘 되는 집단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일보에 한번 침투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다. 뿌락치 실패를. 그래서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그 후에. 그래서 담당 기자님이 데스크가 되면 불러주시라고 이렇게 그냥 정중히 다양하고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그래요. 김현진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참 용감하게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 조선일보에 침투해보려 하다가 거절당한 얘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거구만. 필자행명을 던졌더니 저쪽에서 도로 쳐내는 바람에. 그러셨구나. 그래요.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매주 화요일 문화탐험가 서혜성과 함께하는 서혜성의 문화탐험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혜성 선생.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4월 28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올해가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가 10년 주기로 대체로 사는데요. 네. 올해가 해방, 광복 70년. 광복 70년이죠. 아주 중요한 1945년. 네. 광복 70년. 오늘 얘기는 광복 70년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 광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독립선언이나 네.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축제들을 보면 굉장히 시민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축제가 되죠. 그리고 시민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시민이 같이 하고 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텔레비전 보는 날이잖아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렇죠. 엄식한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의 주체인 국민은 다 구경꾼이고, 그리고 참 중요한 지적이네요. 정부 요인들, 과거에 이제 우리 정봉구 전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제 앉아서 광복절 행사하고, 국민은 이제 그날 늦잠 자고 일어나서 태극기 한번 걸고, 그리고 이제 뭐 점심 먹고 자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참 그래요. 예, 사실 광복 70년이 되었으니 민주주의 역사도 70년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역사의 주체가 결국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 또 개별자 개개인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광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름 없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좀 기억했으면 우리는 너무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잊혀버린 사람 또 독립운동을 직접 의지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끌려가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가 이제 뭐 종군 위안부라고 참 쑥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또 징병으로 끌려가신 분들 전혀 원치 않게. 그러니까 나라가 좀 제대로 있었더라면 생겨나지 않을 희생자들이 징병 피해자들, 위안부, 징용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같이 생각하는 우리는 너무 독립운동가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자기 조국을 위해서 죽는 건데 이거는 침략자를 위해서 죽어야 했던 그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같이 생각하는 좀 성숙한 70년 그런 해가 되었으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얘기를 좀 끊어서 하시죠. 좀 독립기념관이나 예컨대 뭐 혹은 어디 가면은 징병이나 혹은 징용이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제 본의 아니게 일제에 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기리는 그런 우리 마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죽어간 넋이 되어버린 그런 분들도 같이 생각하는 광복 70년이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 외국은 그런 독립기념일, 혁명기념일이 국민들 모두의 축제가 되는데 우리는 정말 관제 행사만 기억되는 날.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광복절 노래도 보면 말이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 격동이 있잖아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도 보면 정말 그 광복에 대한 환희 기대를 그리고 있는데 막상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광복절은 정말 그 근엄한 사람들 그 근엄하게서 까만 옷 입고 그걸 광복을 국가주의의 틀에서 시민의 틀로 가져오자.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70번이나 광복절을 샜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광복의 환희가 이렇게 관제 행사로 축소된 데는 그 내 나라가 정말 해방됐다는 그 기쁨을 그 후에 시민들이 그렇게 잘 실감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실감을 못했고요. 사실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절인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그리고 이제 일제 식민지 잔재가 늘 얘기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랬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8월 15일 날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대부분은 8월 16일 날 찍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일본 왕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문을 읽을 때 항복의 방송을 할 때 일본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황실말로 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일본인들도 잘 모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했으니까 라디오 방송인 한국은 일반인들은 당시에 알 수가 없죠. 라디오 복음률이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더구나 일본 황실말로 했기 때문에 왕실말로 했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정인본 선생이 쓰신 가사지 않습니까? 네. 강화학파를 대표하는 정말 훌륭하신 학자이신데 그 정인본 선생께서 쓰신 그런 격정이 어디선가 사라져버렸거든요. 바로 그것은 해방에 대한 그 기쁨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관한 문제였을 텐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45년 가을이 되면 벌써부터 이제 정치적 억압 그리고 분단 체제의 성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방의 참된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고 네. 소모돼 이렇게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면 이제 불가피하게 조금 난립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특성들을 다 혼란으로 규정했고 더구나 우리는 군정치하였습니다. 하지라고 하는 미국의 민주주의하고 무관한 군인들이 통치하는 군인이 민주주의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통치 체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34년 11개월 보름 동안 억압받았던 일제로부터 해방된 참된 기쁨을 용광로처럼 누렸어야 하는데 그 용광로를 혼란으로 규정한 군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등용되었던 일제 경찰들에 의해서 네. 해방의 참된 기쁨은 제대로 용광로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이제 그릇 같은 게 찍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찍혀 나올 기회를 갖지 못한 채로 급속하게 분단 체제를 이행했기 때문에 광복의 참된 기쁨은 제대로 누리지 못한 불행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미완의 해방이란 말도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그런 틀에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죠. 아까 네. 이 식민 지배에 저항하다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네.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묻혀져간 사람들도 얘기하자고 네. 그랬는데 우선은 유명한 사람 얘기도 좀 재조명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일이 보니까 4월 29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재보선일이라고 하지만 윤봉길 의사가 이게 홍구공원에서 네. 이 폭탄 투척을 해서 네. 당시 일본 놈들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날이네요. 간담을 서늘하게 간담을 떼었습니다. 서늘함을 넘어서 간과 담을 떼어낸 정말 그런 날. 4월 29일은 여러분 이번에 보선입니까? 재보선이죠. 재선거 하는 적도 있고 보궐선거. 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해마다 4월 29일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29일 오전 11시 50분 중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치면 12시 50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 깨알. 그렇죠. 1시간 시차가 있으니까. 네. 그 상하이에 있는. 당시 상하이는 여러분 그냥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아시아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고 세계에서 가장 몇 번째 가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공원, 홍코우 공원, 우리말로 홍구공원에서 조선 청년 윤봉길 25살이었습니다. 그 충청도 예산 사람인데요. 그 우리 오늘날 우리 윤봉길 의사라고 부르는 조선 청년이 물통과 도시락으로 되어 있는 폭탄을 가지고 진입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근데 거기서 김구 선생님하고 김구 선생님 휘하에 있는 한일애국단 소속이었는데 한일애국단 소속의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이봉창입니다. 그렇죠. 이봉창도 그해 1932년 1월 8일 날 일본에서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그냥 임시정부 주석만 한 줄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제에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집요하게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후일에 해방된 후에도 이제 친일 세력의 후예들이 백범을 테러리스트라고 이제 비난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뭐 테러리스트란 말 자체는 크게 뭐 부정적인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어를 쓰다 보니 언어에 이제 관습이 있다 보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실 김구 선생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군대가 없는데 그럼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없는 임시정부에서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할 수 있는 건 그럼 게릴라. 근데 게릴라도 운영하기 어렵다면 결국 개별자들의 어떤 특별한 활동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32년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에서. 32년 1월 달에 이봉창 청년, 이봉창 의사가 저게 심장 부위지 않습니까? 도쿄, 사쿠라이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벚꽃문,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입니다. 벚꽃문을 지나고 있는 일본 왕 히로히토의 4마리가 끄는 100마가 끄는 마차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 독립운동에
결정적 순간이 세 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동일한 일이 발생했는데 폭탄을 2개 던지면 하나가 안 터지는. 글쎄 말이에요. 그 이봉창 의거는 참 정말 가슴 아픈. 안타까워요. 한국 사람 입장에선. 정말 미치겠죠. 그때 그 중국 신문이 그걸 불행 부중이라고 했다고. 맞습니다. 아, 예. 불행이도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주 일본이 그때 또 중국을. 그리고 윤봉길 의사 이제 얘기하다가 이봉창 의사 근데 얘기까지 같은 나왔는데. 계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를 얼마나 믿었냐면요. 이봉창이라는 청년이 일본에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미리 귀띔해 줬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세워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윤봉길 청년을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윤봉길 청년은 그 예산에서 그 서당에 다녔습니다. 3.1운동을 겪으면서 일본 교육 그만 받아야겠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소년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단둥, 지금의 단둥인 안동을 거쳐서 그리고 칭다오에 1년간 있었습니다. 칭다오에서 일본인들하고 일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1년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이 의거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말과 행동, 언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일본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뭐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만큼.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봉창 의사도 그 밑바닥 그 노동자 출신으로 아주 그 일본 말도 잘 이해를 하고 그랬던.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 남긴 사람 중에 일본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봉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겠다고 상하이 임시정부 찾아왔을 때도 사람들이 다 의심했거든요. 이봉창 했는데 그때도 뭘 제일 잘하냐 그러니까 일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밑바닥에서 같이 이제 일하면서 일본 노동자들과 어울리면서 배웠던 거죠. 윤봉길 의사도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상하이에 왔습니다. 상하이에 와서도 뭐 해고도 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백범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백범 선생을 만나면서 이제 자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윤봉길 의사가 그럼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한 사람이 자기 인생 목숨을 다 걸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으로 갈 때 백범과 헤어지는 장면도 참 드라마틱해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을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차고 있던 시계를 회중시계입니다. 그 당시에 손목시계가 별로 없었고 회중시계였는데 이제 윤봉길 의사가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의거를 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계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범 선생 시계는 그 당시 돈을 2원 주고 산 시계인데 이제 윤봉길 선생이 자기가 이제 가장 높이 섬겼던 분이니까요. 백범 선생님 제 시계는 1시간밖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말을 못 하겠습니다. 1시간밖에 필요 없으니 선생님 시계 너무 낡았으니 시계를 바꾸십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근데 김구 선생님 주저없이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으로 들어주는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차를 타고 떠났는데요. 차를 떠나기 전에 이제 다시 돈을 돌려줬습니다. 이제 이 돈이 필요 없으니 나머지 돈은 독립운동 자금에 써달라.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을 하다가 정치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4월 오늘이 8일이긴 합니다만 29일 같은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또 29일 날도 이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배들이 싸워서 되찾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함께 한없는 그분들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한 날이 이제 내일이죠. 그 참 서로 헤어질 때 한 사람은 사지로 떠나고 그 사지로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이제 백범이 마지막 인사말도 참 인상적이에요. 저승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그래, 말이 그렇지. 참 김구 살아서는 선생님 다시 볼 수 없는. 김구 선생님 마음 속에 참 별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뭐 얘기하다가 우리 독립운동가들 얘기 나오고 백범 김구 얘기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소위 이제 삼의사라고 할 때 이제 효창공원에 같이 모셔져 있는 백정기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정기 의사도 뺄 수 없는 게 사실은 4월 29일은 우리 역사의 가장 명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봉길 의사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일본 말도 할 줄 알았고 사실 헝커우 공원을 통과할 때 전국인 수위가 물었습니다. 그 초청장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아주 단호한 표현. 내가 일본인인데 무슨 추적장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통과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세탁소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 노부부였는데 그분들하고 지냈던 경험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명장면이라고 하냐면 그날 윤봉길 의사가 성공한 그 의거에 성공한 것도 쾌거이지만 사실 그 쾌거가 하는 순간 홍콩공원 문 밖에서 저 한 명의 조선 청년이 그 폭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원래는 폭탄을 2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공원에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청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파 백정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 두 사람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는 임시정부의 외곽단체인 한인애국단 김구 계열의 그 활동가였고 한 사람은 그 우당 이혜영의 그 흑색공포단 그러니까 아나키스트 조직의 백정기 한 한국 독립운동의 2개 큰 흐름 하나는 아나키스트의 한 흐름과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 한 흐름의 두 청년이 똑같은 목적으로 4월 29일 날 거기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백정기의 회고가 있는데요. 백정기 선생은 그 2년 뒤에 34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옥중에서 서거하셨는데. 그 이제 대만의 일본 총독을 저격하려다 실패했죠. 그것도 참 아까운 일인데.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 이분 뛰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수색하면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 몸에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뛰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내 대신 누군가 지금 저 안에서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조선 사람이라 생각을. 그 당시에 윤봉길을 체포하고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 헌병은 중국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선 사람이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걸 중국 와서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32년도에 이제 1월 달에 그 상하이 사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런 일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백정기는 당연히 조선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말 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 한마디만 설명하려도 1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연과 슬픔과 기대감 그리고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두루 다 섞여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오늘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백정기 의사 소위 상의사 효창원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이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혁명적 의리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백범이 다 이제 일본에서 형장이 있을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윤봉길 의사도 결국 이제 일본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근데 뭐 봉분도 없이 그냥 길바닥에다 묻었잖아요. 근데 이게 백정기,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결국 백범, 김구가 이제 한국으로 들여와서 효창원을 만드는데 그 시점이 46년 가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던 그 박렬을 당시 이제 고려민단장은 그걸 통해서 사무이사 유해를 수습해서 국내로 들여오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46년 가을이면 물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46년 초부터 해방되고부터 백범이 신경을 썼는데 그 시기가 국내에서는 이승만은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일파들까지 다 끌어모으고 반대파들은 뭐 암살을 하거나 뭐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이 권력 투쟁의 와중에 백범은 그 사무이사들 과거 자신의 그런 그 혁명적 약속을 했던 그 의리를 지키려고 이 사무이사 유해를 들여오고 한 거.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범의 가장 아름다운 대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이제 부럽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죽어서도 나는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일입니다. 백범 선생은 이분들의 뼈를 고국에 묻어줘야겠다고 해방되기 전부터 수많이 약속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제 박열 선생을 통해서 그 시신을 이제 유해를 수습해 와서 효창공원에 안장을 했습니다. 백범 선생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것은 당신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빈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는 사실은 안중근 의사의 이게 이제 그 모시려고 했던 이제 원래 안중근 의사도 백범 선생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하고도 그렇고 안공근이라고 하는 분하고도 같이 활동했고 사실 윤봉길, 이봉창이 다 마지막으로 사진 찍은 것도 안공근 집입니다. 상하이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진정한 동지인 거죠. 그분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모셔오지 못한 채로 당신이 효창공원에 무덤이 되셨죠. 네. 참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박범 선생이 그 새 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의리를 지킨 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한 의미에서 네. 우리 가슴 속에 최초의 국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십 년 만에 치렀습니다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봉길 의사께서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네. 1932년 12월 19일 아침 7시 27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폭탄을 던졌을 때, 일본, 상해 주동군 사령관, 그 시라카와. 시라카와 백천. 네. 시라카와가 그날 바로 죽지를 않고요. 의거는 4월 29일 날 있었는데 5월 26일 날 아침 7시 25분 경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경에 맞춰서 윤봉길 의사를 총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미 이제 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 법정은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법정 자체와 살해 과정 자체가 정말 비이성적인 광기에 차 있는 일본 군부로서의 얼마나 통한의 그 기습이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를 쏠 때 머리에 무릎을 꿇렸고요. 사형시킬 때 되게 무릎을 꿇리지 않습니다. 팔을 양쪽으로 벌려서 십자가처럼 만든 뒤에 하얀 머리띠를 묶었습니다. 일본 말로 하키마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띠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는 단 한 명의 저격수에게 이마의 한가운데를 쏘게 했습니다.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서 그 피가 흰띠를 물들여서 일장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그들이 능멸했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죽은 뒤에까지도 어떻게 능멸했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4월 29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제 그때부터 장개석 당시 국민당 그때는 그때는 뭐라고 그랬나 모르겠네요. 그 장개석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죠. 사실상 장개석이 말따나 중국군 100만이 못한 일을 조선의 의사 한 명이 한 건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군은 윤봉길 의사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개석이 전면적으로 장제스가 돈을 지원해줘서 이제 그게 가능해졌던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임시정부 요원들이 중국 정부가 끝없이 투쟁해서 그 당시 전시작전권을 광복군이 가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광복군이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전시작전권을 광복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도 전시작전권은 한국군에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한 것이 1945년 9월 2일 날 미주리오 함상에서 항복했는데요. 그때 그 배 위에 올라간 사람이 시게미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외상입니다. 시게미츠 마모루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미주리 함상을 올라갑니다. 윤봉길한테 폭탄 맞아서. 바로 윤봉길의 폭탄을 맞아서 오른쪽 다리가 잘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항복하러 갈 때 그 지팡이는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윤봉길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윤봉길 의사가 거기에 가서 일본의 항복 문서를 조인할 때 그 바로 지팡이로 거기 가셨다. 하는 점 여러분 서혜성 선생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지팡이네. 여러분 그 지팡이네. 오늘 방송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으신데 일본이 항복할 때 거기에 윤봉길 의사의 지팡이가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서혜성 문화 탐험의 백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로 끝내도 좋은데 시게미츠 얘기를 하니까 역사라는 건 참 묘한 게 그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처가 쪽으로 인맥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게미츠 마모루는 그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이의 남편이 이른바 일본 말로 대동아 전쟁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딸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딸 아이하고 신격호 씨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격호라고 하는 그 기업인이 일본 결혼은 52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본 명이 있겠죠. 일본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시게미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가 쪽 성을 따른 게 아닌가 아마 싶습니다.
그것은 참 어찌 보면 윤봉길을 잘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죠. 무슨 정치적 의도는 없었겠습니다만 가슴 아픈 일이죠. 1945년 9월 2일 미 군함 미주리호 함상에서 메가더 원수 앞에 항복문서 조인을 했던 시게미츠 당시 네. 외상. 그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폭탄에 다리 한 짝을 잃었던 사람인데, 그가 짚고 항복 조인 식장에 그가 짚고 나타났던 지팡이는 바로 윤봉길 의사의 혼자체다. 윤봉길이 일본의 패전을 지켜봤다. 동행했다. 동행했다. 네. 참,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서혜성의 문화 탐험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책 읽는 라디오 어제에 이어서 이찬규 교수가 계속 그 레미제라블의 중요 대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찬규입니다. 이번에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빅토르 위고 하면은 두 개의 대표작을 우선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노트르담 드 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레미제라블이죠. 노트르담 드 파리는 빅토르 위고가 29살 때 쓴 걸작이라고 하지요. 레미제라블은 60살 때 쓴 책입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사랑의 숙명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숙명을 통해서 희로애락을 같이 느끼고 동감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즉 위고가 나이가 들어서 쓴 이 책은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이타주의, 그것도 대가 없는 어떤 이타주의에 대해서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숙명보다는 사랑의 위대함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장발장이 나오기 전에 이 책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주교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디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사내가 살인을 저지른 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다. 대단히 교양이 있지도 정녕 무식하지도 않은 저잣거리의 어릿광대와 대서인을 겸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온 불행한 사내였다. 그 재판으로 도시 전체가 떠들썩했다. 예고된 사형 집행일 전날 감옥의 부속 사제가 병으로 들어눕게 되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사형수를 도와줄 다른 사제가 필요했다. 주임 사제에게 오기를 요청했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오. 한낱 그런 어릿광대나 잡부를 위해 그런 일을 내가 하다니요. 나 또한 몸이 아프단 말이오. 더군다나 그런 곳은 내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소. 이런 대답을 전해들은 주교는 말했다. 주임 사제님이 오라요. 그의 자리가 아니고 나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교는 득달같이 감옥에 이르러 어릿광대의 독방으로 내려갔고 그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주교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사형수의 영혼을 위해 신에게 기도하고 사형수에게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 또한 간청하면서 하루 종일 그와 함께 있었다. 주교는 그에게 가장 단순하게 가장 훌륭한 진리들을 말해주었다. 그는 사형수의 불안을 덜어주고 위로하고자 애썼으며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 사내는 절망 속에서 죽을 판이었다. 죽음은 그에게 하나의 깊은 구렁 같았다. 그는 죽음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관심할 만큼 충분히 무지하지 못했다. 주교는 그런 그에게 한 줄기의 광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튿날 사람들이 그 불행한 사람을 찾으러 들이닥쳤을 때 주교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사형수의 뒤를 따랐다. 그는 보라색 어깨에 망토를 걸치고 주교의 십자가를 목에 건 채 밧줄에 엮인 그 가련한 사람과 나란히 군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형수와 함께 죄수를 호송하는 수레에 탔고 함께 단두대 위로 올라갔다. 그 전날 그토록 적막하고 그토록 처절했던 사형수의 모습에 밝은 빛이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용서받았다고 느꼈으며 신을 염원했다. 주교가 그를 포옹했고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 그에게 말했다. 인간에 의해 죽임당하는 자는 신께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가 단두대의 계단을 밟고 내려왔을 때 그의 시선에는 사람들을 일제히 비켜서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서려 있었다. 병자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어느 때건 미리엘 씨를 부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명과 가장 큰 일이 그것임을 잊지 않았다. 과부나 고아가 된 가족들은 그를 부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스스로 왔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남편 곁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 곁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침묵할 줄 알았다. 그는 침묵하는 순간을 아는 만큼 말해야 하는 순간도 알았다. 그는 믿음이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절망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들과 더불어 마음 또한 다독거려 주었다. 오늘은 여기서 들려드리는 것은 마치겠습니다. 다만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주교의 내용으로 할애한 것은 장발장을 용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발장이 촛대를 훔쳤을 때 나머지 촛대마저 장발장에게 선사하면서 이것도 가져가시오라고 했던 그 순간, 그때의 상황은 단순하게 이 주교가 교회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고 바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그리고 어떤 단독자적인 그런 인간성을 획득하고 그것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많은 부분을 빅토르 위고가 할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교회라는 어떤 상징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교님이기 때문에 장발장을 용서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교라는 그런 개인적인 하나의 그런 인간적인 차원으로서 장발장을 용서를 해주었다라는 것을 아주 길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장발장의 앞부분입니다. 거의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이 주교에 대해서 쓴 부분이. 그래서 이쪽의 내용도 한번 놓치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혜성의 문화탐험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패전 일본의 항복 조인식을 지켜보았다는 이야기 말이죠. 조국은 자신에게 이렇다 하게 해준 것이 없었지만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조국 광복에 기여했습니다. 내일이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백범 김구 이렇게 말했죠. 국가 흥망 필부유책.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보통 사람들 책임도 반드시 있다고요.
네, 점점 더워지는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